나는 평생을 환자들과 마주하며 살아온 가정이다. 건강을 지키는 일만큼 삶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매일 실감한다. 그래서 환자의 식단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자산과 생활 습관도 함께 들여다본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월요일 오후였다. 병원 진료가 끝나갈 무렵 나측은 얼굴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선생님,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68세 이순희 할머니였다. 고혈압으로 꾸준히 관리받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날은 건강과는 조금 다른 고민을 안고 오셨다. 제가 30년 동안 슈퍼마켓을 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는데요. 그걸 은행에 넣으려니까 자꾸 겁이 나요.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 어쩌죠? 나는 할머니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보았다. 묵직했다. 아마도 수천만 원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다. 할머니, 그건 정당하게 벌어서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더 하셨다. 요즘은 큰돈 입금하면 바로 조사 들어간다던데요. 옆집 마트 사장이 그랬대요. 연락 와서 밤잠 설쳤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당한 돈인데 이렇게 두려워해야 한다니.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던 거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이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도 어느새 현금이라는 단어에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모른다는 이유로 위축되고 계신다. 선생님, 나눠서 입금하면 좀 괜찮을까요? 오늘은 1천만 원, 다음 주엔 또 1천만 원, 이렇게요. 할머니의 물음은 절박했다. 마치 그게 유일한 안전장치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랜 세월 지켜온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순희 할머니처럼 단지 정보를 몰라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진짜 어둠이 아니라 모른다는 불안일 뿐이에요. 한 번만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드려야겠다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재산과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법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국세청 신고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국세청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편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순희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며칠간 곱씹었습니다. 그분의 걱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병원에 오신 또 다른 환자분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철물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71세 박만수 어르신이었죠. 선생님,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모은 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넣으면 국세청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그분도 이순희 할머니처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적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거래보고제도 CTR는 존재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해당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권 FIU에 보고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고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거나 조사관이 집으로 들이닥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보고는 말 그대로 기록용입니다. 의심거래가 아니라면 그냥 흔적으로 남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불법 자금, 마약 거래, 사기, 탈세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머니, 이건 CCTV 같은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셨으면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게다가
FIU도 국세청처럼 무턱대고 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래 중에서도 정말 이상한 패턴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은행 직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통장에서 갑자기 3천만 원이 들어오거나 평소에 카드만 쓰던 분이 갑자기 현금을 5천만 원 입금하면 그제야 한 번쯤 체크하는 것이죠. 이순희 할머니도 박만수 어르신도 이 말을 듣고는 한결 안심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괜히 쫄았네요. 그분들이 하신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없으면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개 두려움 쪽으로 흐르죠. 하지만 정보를 알고 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이 시스템은 감시 목적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처럼 정직한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울타리죠. 사실 최근에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라는 가짜 전화를 걸어 계좌 동결 방지를 위해 보안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라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때 바로 이런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정당하게 거래했고 필요하면 서류도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나의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 보지 하는 불안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늘 이 순간 올바른 이해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실례로 어떤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순희 할머니와 박만수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한 번에 입금 안 하고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은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어요. 평생 철물점을 운영하다 폐업하시고 집안에 모아둔 현금이 약 0.0만 원 정도 있었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한 번에 넣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하루에 900만 원씩 열흘에 걸쳐 나눠 넣자. 정말 똑똑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세청의 AI는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의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추적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계좌,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는 큰 금액의 입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냅니다. 이걸 분할거래 또는 거래 쪼개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로 이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훨씬 더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됩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스템은 이렇게 해석하죠.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구나. 그 결과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단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는 800만 원을 5번에 나눠서 입금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정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1억을 입금하고 근거 서류를 함께 냈던 다른 분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을 받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의심을 받는 건 거래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한 번에 떳떳하게 입금하고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면에 몰래 조금씩 나누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거나 친구 계좌로 대신 넣게 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눈길을 끌게 되죠. 실제로 어떤 분은 아들 명의로 입금했어요. 저는 겁이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해서 당황하셨습니다. 정당한 돈을 불법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그 돈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그 정당함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숨기려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나누지 마시고 정직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세무서에서도 더 신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걸
자신 있게 보여주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폐업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매출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파임에 5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셨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준비 잘 하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도 단 한 번의 문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거래가 정당하다면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는 건 결국 자신이 뭔가 문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땀 흘려 번 정직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조각내지 마세요.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대로 설명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정당한 거래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세무조사까지 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현금 거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정당한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십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서류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3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셨고 그동안 모은 5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할머니께서 이미 갖고 계셨던 것들만 정리해도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업 신고서입니다. 가게를 폐업하셨다면 구청이나 세무서에 이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 서류 한 장으로도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세금 신고 내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신고가 정직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가게에 임대 계약서가 있다면 그 가게에서 실제로 장사를 해왔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까지 준비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충분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장부도 없고 계산기도 안 썼어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면 그동안의 입출금 기록, 생활비 사용 내역, 가족 송금 내역 등 조각조각의 기록들을 모아도 설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논리입니다. 돈이 들어온 시점, 이유, 저장 방식, 이 모든 걸 간단히 메모라도 해두시면 그것 자체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가게를 하다 폐업하신 72세 장필남 할머니. 폐업 이후 6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은행 입금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돈이 혹시 잘못 보일까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A4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장사 시작 연도 1988년 두 평균 월 매출 약 300만 원. 3 생활비 지출 월 200만 원 내외. 파트너 연간 잔여금 약 1 200만 원. 파잉에 30년 모은 총액 약 3억 6천만 원. 실제 예금하려는 6천만 원은 충분히 합리적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니 할머니도 스스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참 쉽네요. 그냥 내가 살아온 걸 말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바로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후 할머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준비하고 아들 도움을 받아 과거 소득신고서도 출력해서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예금을 처리해드렸고 이후 세무서에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네요. 내가 떳떳하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숨길수록 복잡해지고 드러낼수록 간단해집니다. 자녀나 지인 명의로 몰래 돈을 넘기려 하거나 계좌 없이 현금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어떤 조사나 문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일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해놨고 벌써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모아놨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정신없이 장사하고 가족 돌보고 아플 틈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그 와중에 서류 챙기기는 늘 뒷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74세 최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오셨어요. 가게 안 서랍, 침대 밑, 심지어 냉장고 뒤쪽까지 곳곳에 숨겨둔 돈을 모아보니 무려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며 가게 문을 닫았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도 제대로 못 냈고 장부도 없어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정보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무서에 가서 과거 신고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미신고된 부분은 일부 있었지만 정기 신고가 된 연도도 있었고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수정신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맞습니다. 이미 신고하지 못했던 소득도 지금부터라도 수정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세금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고령자이신 경우 사정 설명만 잘해도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기록 정리하기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없다면 생활비, 통신요금, 자녀 송금 내역, 가계 지출 등을 모아서 이만큼은 분명히 내가 사용해왔고 모은 돈이다 라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가게 운영기간, 월평균 매출 및 지출, 남은 금액의 추정, 현재 보유 현금을 적어 넣었더니 그것 자체로도 훌륭한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처음엔 어르신께서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덜 불안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아들은 현직 회계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왜 진작에 안 말씀하셨어요? 이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수정신고, 자료 정리, 예금 준비까지 마치고 나서야 어르신의 얼굴에서 진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그분이 먼저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현금 오래 들고 있지 마. 지금부터라도 자료 챙겨둬. 계좌로 쓰는 게 마음 편해.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지금부터라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세금을 제대로 못 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세무서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에게도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말은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마친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거래 방식 하나만 바꿔도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 사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정리 작업이 끝났을 무렵 저는 진료실에서 그분의 표정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엔 어딘가 움츠러든 듯하고 늘 경계심이 스며 있었던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가 있었어요.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집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난 예전엔 현금이 제일 안전한 줄 알았어요.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나만 아는 돈 같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금이 무조건 안전한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오히려 거래의 투명함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입니다. 그 후 어르신은 3가지 큰 습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첫째,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습관화. 이전에는 병원비도, 생활비도, 친지 선물도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래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이 전부를 설명해 줍니다. 둘째, 영수증과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 이전에는 영수증은 보지도 않고 버리셨다는데 지금은 모든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병원 진료비, 약국 지출, 시장에서의 카드 내역까지 파일로 모아두셨죠.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그대로 꺼내 보여주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셋째,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의 철저한 분리.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 통장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 수입과 생활비 지출이 뒤섞이게 되고 나중에 설명이 복잡해지거나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사업 종료 시점 이후 통장은 완전히 분리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오직 연금과 예금이자만 들어오는 통장 하나, 생활비 출금 전용 통장 하나, 이렇게 딱 나누니 스스로도 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록을 남기고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를 바꾸는 것. 그 한 가지로도 어르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무조사가 실제로 왔을 때입니다. 몇 달 후 최영수 어르신은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그거요. 자료 다 준비해뒀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는 폐업 신고서, 과거 매출 내역, 지출 영수증, 잔액 정리표를 모두 출력해서 가져가셨고 담당 직원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연세에 이렇게 정리해서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실제 상담은 30분 만에 끝났고 담당자는 정상적인 사업 소득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금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를 숨기면 정당함조차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러내고 설명하면 당신은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 그녀가 겪은 불안에서 어떻게 정보로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를 전해드릴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이순희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두려운 표정, 5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꼭 끌어안고 이거 정말 넣어도 괜찮을까요?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순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몇 달 전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아오셔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도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예금 이후에도 꾸준히 무료 금융교육에 참석하셨고 관련 서류도 스스로 정리하셨고 심지어는 동네 이웃들에게까지 자신의 경험을 조곤조곤 들려주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또 다른 이웃의 삶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철물점 사장님, 최영수 어르신, 이순희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자녀와 함께
과거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 신고를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죠. 그런데 그 이후 이 가족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재정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단지 아버지의 세금 문제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회의였는데 지금은 건강 상태, 생활비, 향후 요양 계획까지 함께 상의하는 가족 전체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계부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 며느리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하고 숨고 싶었는데 이젠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며느리에게 부동산 조심하라고 조언도 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3가지 조언. 이순희 할머니는 지금도 이웃들에게 이 3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1. 부동산 계약 후 예금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세요. 큰 돈이 들어올 땐 근거가 명확해야 안전합니다. 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세요. 몰래 줬다가 오히려 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3.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돈의 흐름이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신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이게 내 얘기를 대신해주는 목소리예요. 내가 떳떳하면 이 아이들이 다 말해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세요. 현금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그 자체가 설명이고 방패고 보호막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불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할머니처럼 이 돈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말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환자와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의 병은 진찰로 고치지만 삶의 불안은 이해와 정보로 치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조각내지 마세요. 떳떳하게 보여주고 설명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당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줄 겁니다. 이야기를 끝내며 이순희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립니다. 정보는 나를 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더라고요.